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내년 2021년 한능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한능검 역대 기출의 영상 해설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본래는 블로그에서만 기출 해설을 다뤘지만 앞으로 영상 해설을 통해 글로는 다룰 수 없었던 다양한 팁과 접근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었는데 1번에서 보통 한능검은 선사시대 유형을 물어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어떤 시대를 물어봤는지 한번 접근해보면 일단 여주흐남리 선사유적,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대표적 유적지예요. 그리고 다른 힌트를 찾아보면 여기 민문이 독이랑 반대할 놀칼,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이런 힌트 되게 잘 나오고, 또한 읽어보면은 여기 벼농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유물이랑 생활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잘 나와요. 특히 이전 시기까지는 밭농사였지만 이 시기부터는 벼농사라는 걸 봤을 때 문제에 제시된 시기가 청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먼저 1번의 경우에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까지예요. 오히려 문제 제시된 시기부터는 계급이란 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죠? 그리고 3번,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철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철기 시대에는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 증거로서 화폐를 힌트로 제시하죠. 자, 4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도를 축도하였다.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2번 선지에서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사회라고 했는데 이 고인돌이 그 일종의 지배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정답이죠. 자, 5번. 씨를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것도 신석기인데 신석기 시대부터는 원시적인 그런 의류 제작이 있었거든요. 그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실을 꼽아서 옷을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인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최근에 선사시대 유형에서 이런 유적지 힌트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워두면 좋긴 한데 꼭 이 힌트는 몰라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해설 마저 하죠. 아마 이거부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사료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연왕 노간이 하늘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간다. 뭐 오랑캐 목장을 하고 폐수를 건너 진 땅의 옛 땅이 상하장. 사료 벌써 어려워요. 제가 근데 이런 문제를 볼 때 하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문제의 사료를 모르겠어.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기부터 보세요. 선지부터.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가 인물인데, 내가 일단 인물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시기인지라도 알아야 돼요. 그걸 바탕 했을 때 선지를 먼저 접근해 보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문제 제시된 시기는 고조선이에요. 왜냐? 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은 위만인데 위만은 대표적인 고조선의 인물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문제 제시된 시기가 고조선의 어떤 인물을 물어봤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저 분석해보면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거원과 관련된 선지예요. 고조선의 마지막 그런 역사랑 관련된 내용이죠. 자, 디귿. 진범과 인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것도 위만과 관련된 선지예요. 위만 고조선 시기에는 영토를 더욱 많이 넓혔거든요. 자, 그리고 리을. 연의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 땅을 빼앗겼다. 이거는 준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봤으면은 이 사료에서 어떤 인물이지?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아마 이거 1번 했거나 아니면 이거 아니면 한 4번?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유형을 파악하려면은 크게 이 단군이랑 그리고 위만 그리고 우거왕, 이 세 왕 시기를 기준으로
이 선지의 내용들이 어느 왕식이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본 이유는 이 사람이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왕이 된 인물이니까 위만을 물어본 건데, 문제 제시된 시기 보고서 이때쯤 시기인지 이때쯤 시기인지 파악을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요즘 고조선 유형이 이게 선지가 좀 많이 어려워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바탕으로 어떤 시기를 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에 대한 해설 올리겠습니다. 일단 가의 사료 쭉 읽어보면 여기 서욱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가의 국가는 고구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형에서 크게 혼인 풍습을 내는 국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고구려랑 옥저인데, 만약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면 고구려거든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면은 옥저예요. 이 차이 잘 구별해 두면 좋아요. 그리고 나의 사료 쭉 읽어보면은 여기 힌트 있거든요.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둔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나의 국가는 옥저예요. 이게 옥저의 가족 공동묘라는 키워드예요. 좀 가족끼리 뭔가 이렇게 뭉치는 그런 풍습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보면, 먼저 1번 대가들이 사자, 조의 등을 거느렸다.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그런 대표적인 관직이거든요. 뭔가 고구려가 힘이 세니까 이런 사자, 뭐 사자처럼 무서운 그런 느낌을 주는 관직, 이런 것도 있었다고 외우면 이해하기 쉬워요. 정답이에요. 2번 음락관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동해는 좀 자기 부족들만의 그런 풍습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고. 자, 3번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이거는 부여의 일책 12법이에요. 옳지 않죠? 4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가야는 뭔가 철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많이 언급돼요. 자, 5번 제사장인 청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사만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사만은 정치랑 제사가 제대로 분리된 대표적인 이 시기의 국가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나라의 문화유산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떤 국가인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고령군. 여기서 고령군, 이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그런 위치예요. 좀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시조 이진 아시왕에서 뭐 도솔지왕, 이거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운 키워드라 이거 빼고 얘기하면,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하였다. 이것까지 파악했을 때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대가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고령군 그리고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에 제시된 국가가 가야니까 그거랑 관련된 거 접근해보면, 일단 1번 이거는 고령 지역에서 발견된 관이에요. 당시 뭐 왕이라던가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왕관으로 추정되거든요. 정답이에요. 2번 이거는 창왕, 석조, 사리감이란 건데, 그 백제의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그런 관, 아니면 그 감 같은 건데, 원래 여기다가 그 사리를 보관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제 문화유산이고. 3번 이거는 천마도거든요. 그 신라의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 말 안장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신라 사람들의 뭐 행복이라던가 평안 같은 걸 빌어줬다고 해요. 자, 4번의 경우에는 영가칠년명 금동 열애입상이란 건데, 고구려의 불상이에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불상이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외워두면 좋아요. 5번의 경우에는 정예공주묘 돌사자상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발해의 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그 문왕의 딸인 정예공주 앞에, 무덤 앞에다가 이걸 세워가지고 위압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발해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최근에 가야 문제가 이 대가야랑 근관가야를 그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 대가야를 출제했다.
그럼 대가야 선지만 주고 근광가야를 주제했다. 근광가야 선지만 제시해요. 그래서 꼭 문제에서 뭐 근광가야랑 대가야를 꼭 꼼꼼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에서 마저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두 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 문제네요.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강조하는 팁이 하나 있어요. 왜 이 두 개를 냈어? 굳이?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 제시된 사료가 뭔지를 확인해 보면 일단 가번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그 여기 왕이 군대를 막다가 화살에 맞아서 이게 서거했다.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어떤 왕을 죽였대요. 그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가해 사료가 평양성 전투예요. 이게 371년이거든요. 이때 백제의 침입으로 고구려의 고구 원왕이 전사했죠. 자, 그러면 나의 사료도 마저 보면 고구려왕 거련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서 거련은 장수왕이에요. 그리고 이 백제왕 경 여기 경은 백제의 계로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일단 볼 때 어려워하는 게 사료에서 이렇게 장수왕, 뭐 계로왕 친절하게 안 줘요. 원래 이름을 주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는데 아무튼 이걸 읽어서 뭐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경 역시 피살되었다. 여기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나의 사료는 한성 함락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피살시킨 전투인 거죠. 이거 475년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봐봐요. 이때는 백제가 고구려를 이겼어요. 근데 반대로 이때는 고구려가 백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에서 백제에서 고구려로 이렇게 삼국시대 국가 중에서 주도층이 넘어간 시기 사이에 그런 일종의 성장 과정. 이 성장 과정이 뭐니? 너는 그거 알고 있니? 그거를 물어본 게 이 출제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성장 과정 이걸 너가 알고 있느냐? 고구려의 성장 과정은 관련된 키워드가 소수림, 광개토, 그리고 장수왕이거든요. 근데 일단 장수왕은 냈으니까 시기적으로 이 소수림왕 아니면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키워드가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한번 접근해 보면 일단 1번 미천왕이 낙랑궁을 몰아냈다. 이거 한 4세기 초반이거든요. 한 313년? 그래서 이전이에요. 자, 당이 평양에 안동도보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멸망이거든요. 668년. 그래서 이후라서 안 맞고 이문진이 6위를 간추린 신집을 편찬하였다. 이거 영양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600년쯤이에요. 이것도 이후라서 안 맞아요. 자, 4번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아, 이게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뭐 후연이란 키워드가 어려운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요동이에요. 요동. 북쪽을 먹었잖아요. 이게 한 5세기 초반쯤인데 어쨌든 정답이에요. 자, 5번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것도 좀 어려운 선지인데 동천왕이거든요. 이게 관구검이 나올 때쯤이 한 244에서 245년쯤인데 어쨌든 이전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런 식으로 두 시기 사이에 역사적 사이 그 문제를 내면은 왜 이런 순서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의도하고 싶은 건지 하나의 키워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백제한테 졌어. 그치만 내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백제 왕한테 복수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복수를 하기까지의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어? 그게 소수리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이라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물어본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장수왕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영토를 넓힌 사례가 많거든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6번. 5번 문제도 쉽지 않은데 이 문제도 정말 다들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 문제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백제 발자취란 거 물어본 거 보니까 백제 문화유산 물어봤네요. 일단 분석해 보면은 1번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이거는 그런 정삼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정대라는 데서 그 백제 귀족들끼리 회의를 하고 뭐 재상도 선출하는 거죠. 일단 부조삼성이랑 맞지 않아요. 정사함이니까 틀렸고요. 2번 백제 금동 대학로가 발견되었다. 이거는 능산이 고분군이에요. 틀렸어요. 자, 3번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정림사지 내에 있는 대표적인 목탑 양식을 한 탑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4번 귀족들의 놀이기구인 그 놀이도구인 나무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이거는 신라의 안압지예요. 뭐 동궁과 월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일치하지 않아요. 자, 마번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우리가 이 백제에서 문화유산이 낼때 그 크게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을 내는데 송산리 고분군은 무령왕릉,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금동 대학로 이걸 잘 연계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저 해풍선이 전 뭐 이런 부조삼성이라던가 관북리 유적이라던가 국남지 저거 개념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던가 이 능산리 고분군의 백제 금동 대학로 정도는 개념집에 엔간하는 거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주려고 이런 어려운 선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출제 원리가. 그러면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 여러분들 심리적인 걸 자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형은 뭐 정림사지라던가 이것처럼 그나마 교재에서 다룰 만한 것들을 답으로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쫄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이런 거는 직접 기출에서 보지 않으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낼지를 잘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익숙한 거 먼저 보는 게 이런 유형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인물의 업적을 쭉 살펴보면 일단 수로왕이 12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로왕이면 가야의 후손인데 재미있는 게 화랑이 되었대요. 가야 출신의 그런 후손인데 화랑이 되었다? 신라로 넘어온 인물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데 더 살펴보면은 이 비당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선덕여왕 시기에 어디 여왕이 왕을 해. 그걸 불만을 가지고 일어난 반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약간 성차별주의자인데 이 인물이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무열왕의 땅인 지소와 결혼했다. 이 인물이 여기 키워드 바탕을 했을 때 가야 출신이라서 신라에서의 그런 출신 인물이 아니라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어려운데 무열왕은 그러니까 김춘추는 진골이에요. 만약 얘랑 결혼을 맺는다면 귀족의 집안이랑 결혼을 하니까 자신의 신분도 높아지죠. 그런 사례인데 이 지소가 아마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의 한 둘째인가 셋째 부인일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후 부인일 거예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기여했다. 이게 한능검에서 이런 키워드 주면 문제에서 연결되는 사례를 줄 확률이 높거든요. 이 키워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화랑, 뭐 지소, 삼국통일 기여 이런 걸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김유신이라는 걸 보여줘요. 김유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해보면 먼저 첫 번째,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매소성 전투는 675년이거든요. 근데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673년에 사망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틀렸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이거 한 554년쯤이거든요. 역시 시기 안 맞아요. 틀렸습니다.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거 아마 이거 틀리신 분들이 이거를 조금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김춘추예요. 무열왕.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드릴게요. 일단 틀렸고요.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시에 화랑이 백제를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기여했다잖아요. 이선지가 여기랑 연결돼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당시 백제의 관창이랑 승부를 붙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기여했어요. 삼국 통일에 기여한 거죠. 정답이에요. 자, 5번.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흑치상지랑 관련된 선지였어. 흑치상지. 그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인데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거 알아두면 좋은 게 그 통일신라까지 가는 과정에서 삼국 통일을 할 때 이 김유신이랑 김춘추를 잘 비교하거든요. 여기서 둘의 차이를 잘 비교하면 좋은 게 이 인물의 경우에는 군사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김춘추는 외교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의 경우는 군사랑 관련된 이 황산벌 전투 이걸 잘 내고 김춘추의 경우는 외교랑 관련된 이 나당 동맹 648년 이거를 정말 잘 내거든요. 이거 연도 다른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오니까 이 648년 꼭 외워두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거든요.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일단 당현종은 대문해를 파견하여. 일단 여기서 대문해는 그 발해의 무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유주는 아마 그 이 발해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해의 무왕의 동생이 발해를 공격하래요. 뭐지? 당나라가 일단 발해를 공격한다? 뭔 얘기인지 살펴보면은 다른 힌트까지 추론했을 때 여기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게 이 발해가 당나라랑 신라랑 관계가 안 좋아요.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문제에 제시된 시기는 이거를 바탕으로 무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발해는 크게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의 왕을 내는데 무왕 시기에는 그 발해랑 그런 다른 국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왜 안 좋은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잠깐 이걸 좀 지우고 설명드리면 이 무왕 동생 밑에 대문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야 문혜야 네 흑수 말가 좀 치고 와라. 흑수 말가를 치고 오라는데 이 대문예가 야, 우리가 이렇게 설치다가 당나라께서 이게 우리한테 뭐라면 어떡해? 얘가 쫄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난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무왕이 야 나한테 맞을래? 당나라한테 맞을래? 이거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흑수말가 치러 갔는데 당나라에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문혜 일로 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혜란 동생이 당나라 가서 넘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왕이 야 문혜야 너 언제 오니? 너 왜 안 와? 그래서 이 당나라에 있는 문혜한테 얼른 돌아와 밥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얘가 쫄아가지고 나 유배당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여기 당나라에서 계속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왕이 그걸 알고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시작했던 게 장문유라는 이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런 상황처럼 야 이 발해가 나한테 덤비네 복수하자 그 상황이 이 사료인 거예요. 그래서 무왕의 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이 문제가 쉬운데 아마 이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일단 1번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앞서 설명한 내용의 그 정리가 이거예요. 정답입니다. 자, 2번 대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다. 일단 문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옳지 않죠? 천리부등 동북방 말가를 복속시켰다. 이거 조금 어려운 선지인데 이것도 문왕이에요. 문왕 때 영토를 좀 많이 넓혔거든요. 틀렸어요.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키워드라 맞지 않아요. 한 1104년에서 1107년쯤인데 어쨌든 옳지 않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거 우리 발에 묶고 있잖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왜 당나라도 발해를 공격하고 신라도 발해를 공격하려는지 그 맥락만 파악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 잘 푼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풀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의 경우에는 이게 승려랑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키워드 살펴보면 여기 부속사라던가 화엄사, 사실 이 문제 화엄만 보고서 딱 떠올려야 되는 그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다 부속사라던가 화엄사는 문제에 제시된 승려랑 관련된 대표적인 사찰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면 여기 화엄사랑 뭐 법계도서, 일승, 이걸 모두 합치면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화엄, 일승, 법계도예요. 이 모든 키워드를 합치면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의상이에요. 아마 이 화엄일승 법계도는 그 화엄학에 대한 그런 불교의 그런 교리랑 관련된 걸 이 인물이 좀 요약한 그런 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림이었나 서적이었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의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지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 1번 황룡사 구충목탑의 건립을 권유하였다. 이거는 자장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선덕여왕 시기에 활동했었죠. 2번 무에 가르치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이거는 원효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원효. 이 무예가는 뭐 불교 대중화를 위한 일종의 향가 같은 거예요. 자, 3번 보현시범 가르치어 불교 교리를 전파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균여예요. 그 고려의 균여가 만든 향가예요. 이것도. 자,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이거는 해초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해초. 자, 5번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문제에 제시된 승려가 그런 관세보험살, 이걸 바탕으로 만든 신앙인데 문제에 제시된 승려의 대표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9번에서 다룬 통일신라 유형은 이 의상이랑 여기 나온 원효랑 이 해초가 잘 나거든요. 거의 이 원효랑 의상 둘 위주로 내는데, 그거 중심을 알아두면 풀이에 도움 될 거예요. 자, 1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두식이 사이 역사 나오는데, 이거 왜 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가해 사료,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김원창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당시에 그 아마 무열왕계랑 원성왕 계열의 그 귀족들의 그런 왕위 다툼이 있었거든요. 어떤 계열의 그런 왕의 후손이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되냐, 그런 걸 붙은 건데, 이 김원창이라는 인물이 그 아버지 이게 주원이 여기서 밀린 거예요. 밀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왕 못한다고 나 반란이 일으킬 거야. 그 사례가 가의 사례고, 나의 사례 진성화 3년 이때 사료 쭉 읽어보면 여기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원종 애노엔 아니에요. 이게 아마 889년이거든요. 왜 난 두 개를 냈을까? 저는 이거 봤을 때 딱 그 느낌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면 이 연도 기억하세요? 통일신라 하대는 우리가 그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780년부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통일신라 이 하대, 그러니까 이 780년 김지정이 난 이후에는 그런 귀족 사이에 그런 왕위 계승 다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왕하고 싶고 나도 왕하고 싶고, 그런 폐단이 심하니까 그런 지방에서 반란도 많고 그런 귀족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아요. 그 대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이 통일신라 하대의 그런 반란 사례, 네가 그걸 아냐, 그게 문제의 요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을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한번 접근해보면 1번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진흥왕이랑 관련된 선지거든요. 한 6세기 중반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왕의 장인인 김운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신문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게 아마 681년쯤일 거예요. 역시 그 통일신라 하대는 아니라서 이전이고.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버풍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버풍왕이니까 당연히 통일신라 오지도 않았죠? 이전이에요. 자, 4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 정답이거든요. 아,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설명드리죠 뭐. 이게 뭔 얘기냐면 장보고는 당시에 그런 군사력으로는 최고거든요. 장보고가 당시 군사력으로 진짜 그 청해진까지 이렇게 먹을 정도로 군사력은 짱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 시기에는 귀족의 반란이 심했어요. 귀족 반란. 귀족들의 반란이 아니라 왕위 계승 관련된 그런 사례가 심했는데 당시에 그 문성왕이라고 있거든요. 이 인물이 장보고랑 딜을 뜨는 거예요. 딜. 뭔 얘기냐면 야, 네가 나한테 군사를 빌려주면은 내가 그 우리 그 딸 있거든. 딸? 이거 결혼시켜서 너의 그런 위상 올려줄게. 장보고도 신분이 낮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위상을 높이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성왕을 지 군사로 도와줘가지고 왕을 앉혀줬거든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후에 얘 아들인 그 신무왕이라고 있거든요. 신무왕. 얘한테 얘가 즉위하자마자 장보고가 야, 니네 아빠가 나한테 빚진 게 있는데 얼른 갚아라. 이게 했는데 얘가 무시해요. 꺼지라고. 그래서 이 장보고가 빡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염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장보고의 이 반란도 결과적으로 통일신라 하대의 귀족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답이 돼요. 좀 마우스가 말 안 듣는데 아무튼간에 이거는 그 846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822년, 889년, 846년 시기적으로도 이상 없어요. 정답이에요. 자, 5번. 관리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것도 신문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게 한 687년, 689년쯤이거든요. 역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앞서 다룬 그 5번 문제였나? 그거랑 똑같은데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네가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 사례를 알고 있냐? 근데 이거 잘 안 나온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 연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푸는 요점은 내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그런 포인트를 너한테 물어봤니?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풀이를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서 풀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후삼국 시대의 통일 과정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딱 기본적으로 좀 순서를 왕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왕건을 중심으로 이거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이 유형에서 좀 접근법을 보면은 이 후삼국 시기의 그런 통일 과정을 좀 핵심적인 키워드 바탕으로 접근해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잘 놓치거든요. 고려건국. 이 우리 왕건님께서 그 궁의 폭정을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936년이 아니라 918년이에요. 918년. 여러분들 이거 잘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후 백제까지 멸망하고 나서 고려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 고려는 처음 옛날부터 세워진 거라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시고요. 두 번째. 근데 우리 왕건님께서 성장을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처음에 그 공산 전투에서 왕 그 견훤한테 패배해요. 그래서 견훤한테 죽을 뻔했다가 고창 전투에 가가지고 결국 역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후 백제랑 고려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통일신라는 사실상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 통일신라인 경순왕이 그 왕건님한테 가가지고 저 우리 왕건님 너무 멋있는데 저같이 비천한 자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왕건님이 오케이. 그럼 너 경주에 사신관 해라.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때 멸망하고. 자, 4번. 후백제도 처음에는 강성했지만 나중에 견훤이 아들인 신검한테 배신을 당해요. 신검의 배신. 자신한테 왕 안 물러줬다고 그 금산사 미륵전에 가둬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견훤이 도망쳐요. 도망을 치고 나서 왕건아 우리 이 신검 좀 혼내줘라 해가지고 발생한 게 1, 2차 전투예요. 이 큰 순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면은, 자 일단 1번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앞서 제가 얘기한 공산 전투예요. 이거 927년이거든요. 자, 두 번째. 태조가 포청선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를 하였다. 앞서 얘기한 그 고려 건국이에요. 918년. 자, 세 번째. 왕이 상군을 통솔하여 천안보에 이거 뭐 합치고 해서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앞서 제가 얘기한 1, 2천 전투예요. 이거는 936년. 자, 네 번째. 견훤이 막내 아들 능혜와 더불어서 나도 도망쳐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요청하였다.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검이 배신을 해가지고 견훤이 도망쳐가지고 왕건님한테 우리 신검이 좀 아들 좀 혼내줘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여기 순서대로 1번, 그리고 거기 공산전투 있으니까 2번, 그리고 이 신검 배신해가지고 견훤이 도망친 사례니까 3번,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 4번. 그래서 나가 라다 3번이에요. 이게 후삼국 시대 통일 유형도 순서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좀 접근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전 유형에서 이렇게 사료를 바탕으로 출제하는데 이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마저 이어서 12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후삼국 시대까지 냈으면 이제 보통 고려 시대 왕 넘어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 살펴보면은 쭉 있다가 여기 12목이란 키워드가 있네요. 12목이라는 게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왕이 만든 그런 지방 행정 그런 구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팔도 나누잖아요. 그 시기는 이런 식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경학 박사랑 의학 박사 한 명을 뽑아서 보냈다. 이 아마 경학 박사라는 거는 관리를 가르치는 그런 박사님이고, 의학 박사는 말 그대로 진짜 의학 관련된 거를 그럼 가르치는 그런 관직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12목 하나하고 풀어야 돼요. 나머지 힌트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 성종이에요. 이 고려 성종 때 향리제라던가 12목처럼 그런 일종의 지방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관악 진흥을 위해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예종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때 그런 관악 진흥책, 그러니까 공교육을 살리려는 정책이 많았어요.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광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토지가 아니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에게 양인으로 해방시켜준 정책을 한 거죠. 자, 3번.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곤민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자들한테 토지를 돌려준 정책이죠. 자, 4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은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학정책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정답이에요. 5번.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왕건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왕건. 그러니까 이 고려 태조는 이런 걸 지어가지고 후대 사람들 잘 살라 교훈을 남겨놓은 거죠. 정답 4번이에요. 자, 13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연도형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위에 사를 살펴보면 여기 김삼이랑 효심이란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1193에서 94년쯤에 이음인 정권, 이때 일어난 무신 정권 시기의 그런 무신 정권 시기의 반란이에요.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래 사를 살펴보면은 최강수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 솔직히 한능검 수준에서 좀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이게 뭐냐면 1217년에 최충원 정권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그런 반란이거든요. 이거는 고구려 부흥을 목적으로 한 그런 반란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신정권 시기 반란이에요. 무신정권 시기 반란. 뭐 그때 뭐 신라를 부흥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차별받는 게 마음에 안 들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권력을 나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뭐 만적의 난처럼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반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연도 모르더라도, 아, 이 뭐 김삼이라든지 효심이라든지 최광수라든지 이 인물들이 무신 정권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구나,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물어봤는데, 이거 사료를 쭉 읽다 보면 뭐 각 국가가 사신을 파견해서 낙타 50피를 보냈는데, 나중에 사신을 그 섬을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이게 뭐냐면은 만부교 사건이에요. 이게 왜 발생했냐면은 그 고려 대응이라 했잖아요. 고려가 그 이 문제 제시된 국가가 이걸 바탕으로 거란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 그 발해를 멸망시켰거든요. 발해를 멸망시켰는데 그 발해의 유민이 고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발해들 와라 했는데, 어쨌든 거란은 그 발해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니네 나쁜 놈이네. 그래서 뭐 낙타 보내준다고 우리가 받아줄 것 같냐? 안 받아줄 건데 해서 거란과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쌓아놨어요. 얘네라. 그 사건이 만부그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두 국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럼 거란과 관련된 한번 키워드를 뭐가 있는지 찾아보죠. 일단 1번 침입에 대비하여 관군을 상설하였다. 이거 정답이에요. 이게 고려 전동 시기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군사인데, 정답입니다. 2번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최무선이 만든 건데 왜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구. 그래서 거란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자, 3번 진관 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세조가 한 그런 군사 정책이거든요. 근데 문제 제시된 시기는 고려니까 일단 여기서 옳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 선조 시기에 유성룡이 건의한 건데,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의 조총부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개의 부대로 편성된 그런 이런 도감을 설치한 거죠. 일단 조선시대니까 또 옳지 않아요. 5번 좌우별초 신인군으로 구성된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원래 최씨 정권의 그런 사병 조직이거든요. 어쨌든 거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키워드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란을 막기 위해서 원래 나름대로 대비를 짜놓은 사례이니까 같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좀 문제 사를 보니까 승려의 확률이 높거든요. 일단 1번 문종의 아들. 이 문제에 제시된 승려는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승려라는 게 좀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게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쉽게 말하면 그 여러 그 동아시아 국가의 그런 불교 서적들을 나름대로 요약한 그런 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의천이에요.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키워드가 어려운데 최근 기출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일단 1번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거 문제에 제시된 승려가 만든 일종의 불교 종파거든요. 정답이에요. 2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요새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요새. 틀렸고, 정해사를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정해라는 키워드를 바탕했을 때 알 수 있는 게 3번은 진울이에요. 4번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해심이에요. 이 승려는 뭐 유교랑 그런 불교의 뭔가 그런 기원이라던가 특징 같은 게 뭐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틀렸고, 5번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각훈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아마 각훈이 고려 전기의 승려일 거예요. 어쨌든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의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가와 나가 일단 뭔지 살펴보면 일단 1번 여기 제술업과 명경업,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과거제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아마 시기상으로 고려니까 고려시대 그 과거제는 이 제술과랑 명경과를 봤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제술업이란 거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고, 명경이란 거는 그런 문학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복업, 지리업, 유럽, 사업, 산업, 이게 잡과거든요. 잡과. 그러니까 이거랑 잡과라는 키워드 바탕으로 문제 제시된 가의 내용이 과거제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뭔지 살펴보면은 조상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 나이 18세 이상.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로 치면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빠가 막 국방부 장관이야. 그 정도 고위직 자제라면은 자식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음서제예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이 시기 기준으로 뭐 한 5품? 그 정도 이상의 그런 부모님 아니면 뭐 할아버지의 자손한테는 그런 낮은 관직의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 일단 이거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1번 재간 여자의 자손은 응시의 제한을 받았다. 아니에요. 고려 시대는 그런 뭔가 재간 여성한테 대한 그런 차별이 심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한 조선 시대는 들어가야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향리의 자제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맞아요. 이게 향리가 그 고려시대 그런 지방 관리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고 싶으면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진출하는 그런 의의가 있었어요. 정답이고요. 3번 여기 티귿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거는 앞서 설명한 과거제니까 옳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이 가의 내용. 자, 4번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일단 정답인 게 앞서 제가 그 자손한테만 혜택을 준다 했는데 이 음서제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가족들한테 적용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란 말이 나오는 게 자기들끼리 뭐 사위도 주고 조카도 주고 외손자도 주고 자기들 가족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전부 혜택을 주니까 그럼 자기들만의 그 리그가 형성되는 거예요. 원력 먹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그래서 정답이에요. 답은 4번인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일단 이 사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선지 자체들이 그렇게 내용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거 골랐으면 전 이거 1번 골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 헷갈렸으면. 그래서 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랑 몽골 간의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물어봤는데 그럼 그 고려랑 몽골 간의 그런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찾아보면은 1번 이거는 석굴암이에요.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리가 없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그 경주 지역에 있는 괴릉이거든요.
이게 좀 생김새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잘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얼굴이 그 서양인처럼 수염이 많고 되게 이방인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통일신라 때 서역과 통일신라가 교류를 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서역인의 모습을 담은 그런 석상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옳지 않아요. 통일신라 거니까. 자 3번 이거는 경천사지 시충석탑인데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은 이게 결론 정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탑을 만들면은 석탑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 일단 대리석으로 만든 거라서 다른 그런 탑이랑 좀 다른 특징이 있고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 좀 그런 집의 지붕 같은 모양? 이런 형식의 탑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 교류를 한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런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보여주는 거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정답이군요. 4번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운 키우인데 뭐 홍법국사, 뭐 실상탑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고려시대 아마 목종 때쯤인가 만들어진 탑인데 이 지붕 모양이 그 통일신라의 그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을 계승했고 여기 몸통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런 독특한 탑 섞어놔가지고 다 헷갈리게 하려고 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5번의 경우에는 이거 고려만국전도거든요. 고려만국전도. 이거는 그 서양의 마테오 리치가 만든 그런 지도인데 그런 조선인들에게 전래돼가지고 그런 조선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확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4번이라던가 5번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런 거 전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그냥 낚시하려고 좀 괜히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니 진짜 뜬금없는 거 섞는 건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나마 석굴암이라던가 이런 거 정도는 개념집에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백제 문화유산과 똑같은 그런 사례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제 유형을 내면은 크게 한능검에서는 고려 경제랑 조선 후기 내거든요. 제가 이거 시험 문제 찝을 때 거의 이 두 개는 거의 100% 나온다. 100%. 거의 필수 문제급이라고 제가 찝어놓는데 아까 고려 나왔으니까 지금 이걸 확률 높거든요. 그럼 일단 힌트 찾아보면은 쭉 읽어보다가 여기 있네요. 힌트. 활구. 이게 고려 시대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뭐 건원중부라던가 해동통보라던가 이 활구 이런 거 힌트로 줘요. 두 번째 무역항이에요. 이 무역항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크게 예성강이랑 병난도 줘요. 이거 정말 빈축의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경시서 그 시장 감독기구 이 세 개는 거의 매 기출에서 어떻게든 한 개는 꼭 나온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이거 한번 찝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 선제 안 읽어봤는데 자 1번 외관이 설치되어 일본과 무역하였다. 이거 조선 초기예요. 우리 고려물으니까 옳지 않죠? 자 2번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세 개 중에 나온다고.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3번 보부상이 장씨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옳지 않죠? 4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그 광산에 대한 그런 경영도 그 활성화됐거든요. 역시 조선 후기라 옳지 않아요. 자 5번 중간계시랑 증강후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이게 키워드가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선 후기의 그 만상 의주에서 활동한 상인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무역이라는 거는 공무역이에요. 후시무역이란 건 사무역 또는 밀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몰래 파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 초기, 야 이거 조선 초기, 조선 후기, 후기. 그래서 2번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경제는 이 세 범위에서 거의 90% 나오거든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힌트로 나오던지 선지에 나오던지 거의 여긴에서 거의 90% 나오거든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쉬운 문제니까 이거 꼭 먹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마저 이어서 19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조선시대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는 너무 길어도 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힌트는 이 주자소, 계미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활자를 인쇄하는 거 관련된 그런 일종의 그런 기구라던가 도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문제 제시된 왕의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이걸 모르더라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죠.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문제에 제시된 왕은 태종이에요. 그래도 힌트를 3개나 줘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일단 살펴보면은 1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광해군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광해군 아니고요. 2번 문화무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정답이에요. 이때 사간원으로 독립되고 그 성종 시기에 홍문관을 만들어서 조선의 3사가 완성되었죠. 정답이에요.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조선 성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지만 그 만드는 걸 시작한 거는 세조예요. 잘 구별하세요. 4번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죠. 이때는 뭐 붕당의 그런 폐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있었으니까.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세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세종. 그래서 옳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설명드리면 이번에 정말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진짜 첫 해설인데 키워드가 다 어려워요. 이번에는 키워드를 보니까 사찰이랑 관련된 거 낸 것 같은데 일단 옳지 않은 것만 찾으라 했으니까 찾아보면은 일단 1번 지치 심체 요절의 인쇄 과정을 파악한다. 이게 뭐냐면 흥덕사의 지치 심체 요절을 그럼 가능하는 이런 장소였어요. 흥덕사지. 뭐 지금은 이게 프랑스에 있긴 한데 이게 원래는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 흥덕사지에서.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2번 팔상전에 나타난 몹탕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이거 틀렸어요. 우리 옳지 않은 거 고르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팔상전이 나온 거는 논산 개태사가 아니라 법주사예요. 보온에 있어요. 보온, 충북.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팔만대장경판의 보존 방식에 대해 조사한다. 이 해인사에서 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흥덕사에서는 직기심체요절, 해인사에서는 팔만대장경판. 일치해요. 4번 이련이 삼국유사를 지필한 경위를 알아본다. 이것도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뭔 말이냐면 이 이련이라는 사람 그 승려가 이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지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답 키워드를 알아볼 수 있는데 뭐 인각사에서 삼국유사 만들었다. 일단 맞는 키워드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더 안 드릴게요. 5번 봉정사에서 주심포 양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키워드인데 고려 시대에는 그 주심포랑 관련된 그런 건축물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아마 이 문제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어려웠거나 이것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거 두 개는 그나마 자주 나온 키워드긴 한데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낚으려고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법주자 팔상전도 교재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낚시하려고 섞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평소에 개념을 제대로 외웠다면 이걸 풀기 쉬운데, 아,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마저 이어서 21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었을 것 같은데, 일단 키워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어요. 일단 다른 힌트 더 찾아보면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한다. 이게 좀 팁이면 팁인 게, 조선시대는 효를 실천한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대체로 제사의 확률이 높아요. 제사. 이 조선시대에는 이 제사를 엄청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효를 신철하는 게 효도를 하거나 정말 아니면 제사랑 관련된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양을 전도했다. 이걸 좀 융합해 보면은 이 한양이 지금의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런 문화유산 중에서 그 세계 유산으로 지금 등록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종묘랑 창덕궁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임진왜란한테 소개되었다는 키워드라던가 이 정전 이것까지 모두 합쳤을 때 이 제사랑 관련된 키워드면서 세계문화유산이고 이런 구성이 있는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문제 제시된 문화유산은 종묘예요. 종묘.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이 세계유산을 좀 잘 외웠으면 그래도 좀 충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일단 찾아보면은 일단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정답이에요. 이게 신주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뭔가 칸들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다 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런 식으로 신주를 모셔놨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하는 거죠. 정답이고요. 2번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이거는 문묘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여기는 왕 모시는 곳이지 이런 공자랑 여러 성현을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3번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었다. 이거는 선농단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농씨랑 후직씨는 그 중국 고대 그 농사의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일종의 그런 신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좀 중국의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사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4번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 이거는 사직단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이 선농단이랑 이 사직단이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다르므로 잘 구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5번 그 일제에 의해 경내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남산 쪽이었나? 그쪽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세우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이번에도 왕의 재위 기간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임꺽정. 이걸 바탕으로 파악해야 돼요. 좀 제가 해석을 대충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임꺽정 외에 힌트가 없어가지고 이 명종을 추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명종 시기에 당시 그 윤원영이라는 인물이 그때 뭔가 조세 수탈을 되게 심하게 한 외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패단을 부리니까 이런 도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꺽정이 언급됐다. 명종, 국룰이에요. 진짜 이거 중요한 키워드라서 꼭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면 살펴보면은 1번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효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옳지 않죠? 2번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거는 세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역시 옳지 않아요. 3번 외척 사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정답이에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원영이 그때 뭔가 패단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도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런 외척 사이에 그런 싸움이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명종 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사화죠. 정답입니다. 자, 4번 남인이 추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남인이 추출된 걸 보니까
이 남인이 추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한 것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갑술왕국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경신왕국 이후로 노론과 소론이 그 분리된 거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한 것까지면 아마 갑술왕국을 보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숙종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고요. 이조전랑 임명권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선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때부터 붕당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사화랑 관련된 키워드가 단독 유형으로 나올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잘 외워두는 게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 사화라는 거는 뭐 그 훈구파가 사림을 견제하는 과정 중에서 사림들이 사망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이게 임진왜란 유형이거든요. 그때 살펴보면은 의주로 파천한 국왕이 내린 국문교사.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시던 시점이 선조의 의주필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임진왜란 유형을 공략하는 좀 꿀팁을 알려주면은 이 5가지 순서 꼭 어디 적어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패배 연속. 초반에는 그 왜군한테 계속 졌어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뭐 부산진 전투라던가 탄금대 전투라던가 이렇게 피난이라던가. 그러니까 문제 지금 제시된 시점은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가 있었냐를 묻는 건데, 2번 수군. 이때부터 역전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오포해전이라던가 한산도 대첩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육지전 승리. 뭐 대표적으로 뭐 진주 대첩이라던가 아니면 행주 대첩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명량해전, 그리고 노량해전. 해풍사님 이것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들이 더 많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한능검에 한해서는 이 큰 틀만 잘 잡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1번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수군을 대파하였다.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 시점은 여기라 했잖아요. 지금 패배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시점. 근데 이후의 사실을 물어봤으니까 명량해전. 맞아요. 정답이에요. 2번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 선조가 도망간 이유가 이 신립이 져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져가지고 와 나 진짜 얘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직전이에요, 직전. 그래서 옳지 않아요. 3번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거 세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선조보다는 이전이죠. 그래서 옳지 않아요. 4번 계약조가 체결되어 세계연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이것도 세종이라서 옳지 않아요. 이게 1419, 이게 1443인데 이거는 1592년에 발생한 전쟁이니까 옳지 않아요. 자, 조선 정부의 통제 발발하여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이거 중동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아마 1515년인가? 그쯤이거든요. 어쨌든 중동이 선조보다는 이전이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어차피 이 임진왜란 유형이 한능검에서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거의 이 틀에서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에서까지 세부적인 순서를 잘 묻진 않는데 이 큰 틀을 먼저 짜놓고 암기를 하면은 풀이가 좀 더 쉬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24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걸 물었는데 키워드 살펴보니까 여기 여전, 그리고 여장, 여기 여민에 대한 분배, 여장, 뭐 여민, 여장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거는 여전론을 주장한 정약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여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토지를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거예요. 공동 분배. 그러니까 똑같이 그 토지를 나눠줘가지고 똑같이 먹고 살자. 그거를 주장한 인물인데 그러면 다 정약용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은 1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홍대용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얘는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죠. 옳지 않고 2번 동의보 수세원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거는 이재마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재마 역시 옳지 않고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유수원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역시 옳지 않고요. 4번 경세유포를 저술하여 국가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되게 다양한 서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세유포예요. 정답이고요. 5번 북하기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거는 박제가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박제가 역시 옳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중농합파랑 중상합파를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인물마다 되게 업적이라던가 서적이 많아가지고 키워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전반부 해설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에 근 대책이라고 하는데 뭘 대책한다는 거지? 한번 읽어보자.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반이 한 필로 줄이는 법. 여기서 봤을 때 문제 제시된 거는 균역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균역법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그 군포를 기존의 절반이 한 필로 줄인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 세금을 줄이니까 이 세금을 그럼 어떻게 보충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뭐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면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 시기에 한 거라서 이거는 거의 한 1700년대쯤? 그때쯤인데 이거는 거의 20세기 가야 돼. 20세기. 20세기가 아니야. 19세기까지 가야 돼. 19세기. 19세기쯤의 말기? 그때쯤 시작한 건데 일단 키워드 안 맞아요. 틀렸고요. 그리고 니은 어염세,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여러 가지 잡세를 매긴 거예요. 소금에도 돈 매기고 막 선박 지나가는 거 돈 매기고 온갖 세금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보충한 거죠. 맞아요.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좀 부유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런 부유한 계층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주고서 돈을 맨날 뜯어간 거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4번 리을, 휴신전, 휴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세조 시기에 시행한 직접범과 관련돼요. 직접법. 우리는 균역범과 관련된 걸 찾는 거지 직접범과 관련된 걸 찾는 게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에도 대동법이랑 관련돼서 비교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따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유형 낼 때 가장 잘 나오는 게 대동법이므로 같이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전반부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 후반부 해설에서 마저 40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